네, 고택스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고사가 프리미엄 유지라는 명목으로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압박을 넣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덜미를 잡혔습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게 방수 방풍 기능, 고텍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등산복 입으시면서 네. 이 재질로 돼 있으면 좋은 거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형마트에서는 고텍스를 보기 쉽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예. 고어텍스라는 게요. 1960년대 듀퐁사 산하의 고사가 개발을 했고 정말 꿈의 소재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방수, 방풍, 투습까지 되고 있어서 1980년대 이후에는 이제 빠르게 이 섬유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고요. 네. 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이 점퍼, 바지, 신발, 모자, 벨트 이 고어텍스가 들어가는 것은 얘기하신 대로 참 이제 고가 프리미엄 그렇습니다. 제품으로 돼 있었고요. 국내 업체는 현재 29개 업체가 이 고어텍스와 이제 연을 맺고 계약을 맺고 이 섬유를 수입하면서 원단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번에 공정위에 따르면은 이 고사가 국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회적으로 싸게 팔지 말아라. 특히 대형마트 같이 할인율이 큰 곳에는 유통시키지 말아라고 이제 강하게 압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요. 이제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30억이 넘는 과징금을 매긴 겁니다. 이거 외에도 보니까 불시에 대형마트 아웃도어 매장 방문해서 이게 미스터리 쇼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사 직원인데도 네.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처럼 이게 투입시켜서 네. 고텍스를 팔고 있는지 네. 아닌지 네. 감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이니까 관리하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미스터리 쇼퍼를 기용해서 아까 맞았던 이 계약 맞았던 29개 업체 제품이 혹시 대형마트에서 팔리고 있는지를 대형마트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 4개 회사 정도가 이제 할인율이 컸겠죠. 50%, 60%를 팔다가 이제 그 미스터리 쇼퍼에게 걸렸고 몇 개 회사는 계약 해지 통보까지 받았다는 거. 팔았다는 이유로? 예, 팔았다는 이유로요. 이게 이제 2009년 말부터 계속돼 왔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이 고어사에 대해 37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금액적으로는 큰 것 같은데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작 그렇게 벌써 10년 넘게 이렇게 일단 그렇죠. 가격 조작을 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36억, 37억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현재 우리의 대규모 유통업법의 이제 한계입니다. 우리는 징벌적 배상을,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 자체를 고치지 않는 이상 이제 과징금의 규모를 키울 수가 없는 좀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남양유업 사태 때 밀어내기 논란 그때 아마 공정위에서 신청했던 게 100억이 넘는 뭐 그런 과징금이었는데 예. 마지막 법원 대법원 판결은 한 5억 정도로 20분의 굉장히 1로 줄었네요. 예.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상조 위원장도 아마 법 자체를 고쳐야 된다. 아예 뭐 이 징벌적 손해배상 2배, 3배를 인정하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 또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때 비춰보면은 124억이 5억 된 거면 36억 적다고 그러는데 이게 네.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고사가 어떤 반발을 하게 될 때에 그러게요. 따라서 예, 법원 판결도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조치 때문에 앞으로 뭐 기능성 의류의 구입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 네. 뭐 관심 모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취재 결과 아닙니까? 예, 이거는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누가 뭐래도 갑은 고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사에서 원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계약서에는 명시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사가 아무래도 이게 뭐 그냥 입은 다물고는 있겠지만은 무언의 압박을 가할 시 과연 또 50%, 60%짜리 할인이 되는 대형마트의 유통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이제 출범 한 달을 맞았는데 네. 한 달 만에 신규 계좌가 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한 달에 300만 계좌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예. 비슷한 K뱅크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간 좀 됐지만 50만 계좌, 60만 계좌에서 좀 머물고 있고요. 보통 우리 은행들이 1년에 신규 계좌 트는 게 한 15만 계좌, 17만 계좌니까 300만 계좌면 거의 20년치를 물론 이제 기존 은행들은 신규 교고 확보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된 그렇습니다. 것인데요. 여신 수신 규모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지금 수신 규모가 한 달 만에 1조 9,500억. 거의 3조 5천 예, 억 가까이. 그다음에 대출인 여신이 1조 4천억. 그러니까 여수신 합치는 지금 전체 규모는 3조 5천억이 넘는 4조 원에 가까운 규모를 컸으니 이게 한 달 만의 일입니다. 저게 지금 폭발적으로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고 특히 조회가 안 대출은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 네.
아무래도 편리성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편리성. 더 중요한 거는 이 카카오톡이라는 그 SNS의 플랫폼 우리에게 효과가 빼놓을 수 없는 그죠? 아닌가 예.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이제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어르신들이 많이 소외됐지만 그렇죠. 이 카카오뱅크는 의외로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카카오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더 친밀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빠르게 이제 가입자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대출금리, 이 예금금리 같은 경우가 월등하게 높거나 예금금리가 대출금리가 월등하게 낮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쪽에 보면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간편하게 대출 이제 허가가 난다 이제 이런 소문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들이 어필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그간 꿈쩍하지도 않았던 시중 은행들을 움직이게 했다, 더 변하게 했다라는 게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성과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우리가 마통이라고 하죠. 이제 1등급에서 3등급 같은 분들도 지금 보니까 이 카카오에서는 2.8대, 연 2.8%대 1억 5천만 원 한도로 이제 열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고객들이 기존 은행에서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 이제 카카오뱅크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존 은행에서도 정기예금, 뭐 정기적금 금리의 앞이 이제 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이제 예금 금리가 2%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현재 아직도 시중 은행들은 1% 후반인데 물론 이게 완벽하게 이 그냥 기존 상품이 아니라 뭐를 인터넷에서 구입할 경우 연계해서 뭐 입점 몇 프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 이제 이런 여파가 시중 은행에게도 기존 은행 금융권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금 금리뿐 아니라 지금 해외 송금 수수료도 조금 인하를 하다 보니까 시중은행들도 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또 뭐 다른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네. 카카오뱅크가 은행권에서의 매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출범 때부터 가장 우리가 잘하는 거 해외 송금 수수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송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 수수료도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뭐 4만 원, 5만 원이고 굉장히 번거로운 게요. 기존 은행이 미국계나 뭐 이런데 그 외국계 은행에 걸었다가 거기서 다시 넘겨지는 이런 방법인데 이 카카오뱅크는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기러기 아빠가 있고 유학하는 자녀가 있다라고 할 때 둘 다 한국에서의 카카오뱅크를 틀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바로 쓸 수가 있겠고 현재 해외 송금 부분은 뭐 5천 원대, 1,000원 단위로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10분의 1로 지금 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아마 이렇게 되면 곧 있으면 아마 기존 금융권에서도 이 해외 송금 수수료 부분도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매기 효과다. 이렇게 어쨌든 뭐 은행의 마진은 좀 줄겠지만 여러모로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은 좋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카카오뱅크가 그런데 뭐 이게 또 일장일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건 아니겠죠. 시장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의 반대급부적으로 일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먹통 서비스도 그렇고 은산분리 뭐 규제도 좀 어렵겠고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대출이 벌써 1조 4천억 정도가 이제 나갔는데 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 은행 시작한 지 처음밖에 안 되고 그러나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은산분리 규제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도 안 됐을 뿐더러 10% 제한이면 그렇죠.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이게 증자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나마 K뱅크에 비해서는 이 지분 구조가 단순해서 곧 있으면 이제 5천억 원 정도 이제 유상 증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매번 이렇게 다시 모여가지고 그 지분 주체들이 땅땅땅 두드려서 증자하고 늘리고 증자하고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국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이 은산분리법을 어느 그렇죠. 정도 한 완화해 줄 그럴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카카오뱅크에서 조금 전 초반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대출이 굉장히 쉽다. 네. 이게 또 장점이라고도 설명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네. 쉽게 대출을 하다 보니까 대출금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갚을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는데 그렇죠. 쉽게 대출을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로 이 좋은 지적이신데요. 실은 기존 금융권에서 이제 카카오뱅크 하면서 약간 그러는 것을 내심 좀 이렇게 팔짱 끼고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목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금리 대출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잘 갚았다면은 왜 기존 금융권에서 안 했겠느냐. 이 대출 심사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도 있고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우대해주고 그런다라는 건데 현재는 일단 대출 초반부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체라든가 뭐 안 갚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 밝혀지고 있지만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런 식의 대출 심사를 통해서 수조 원대 대출이 나가면 어느 순간 연체라든가 뭐 이런 신용 등급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카카오뱅크는
자신 있다. 우리도 우리만의 엄밀한 툴로서 지금 신용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게요. 한 6개월 정도 지나 그렇죠. 보면 시간이 그 지나야만 결과를 알 수 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의 탁월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돌풍이 지속될 것인가? 네. 이 부분은 이제 좀 이 부분에는 의문부가 좀 붙는 네. 것 같아요. 네. 인터넷 은행이 가져올 금융의 미래. 우리는 일단 소비자는 편하지만 편리함만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전망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디지털화에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앞으로 금융권의 이 비대면 접촉 서비스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그 최종 접점에 가기 전까지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이제 기존 은행이 투 트랙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 트랙. 네, 고객도 일단 어르신들은 기존 은행을 더 유지를 하면서 이쪽 고객도 약간 나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다시 이제 인터넷 온라인 은행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안 문제도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렇죠. 앞서 말한 것처럼 한 개인을 만나지 않고 서류 없이 신용 분석을 한다는 이게 이제 핀테크에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 사람이 편의점에서 사용한 거, 홈쇼핑에서 사용한 그 구매 패턴을 통해서 이 뭐 원리금을 잘 갚을 사람인지 안 갚을 사람인지 평가하는 이거 건데.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기술도 한층 업그레이드 돼야만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소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겠다. 또 이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